1998년 어느 늦여름의 일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서 비교적 외진 곳에 있는 한 오랜 폐가로 탐험을 가기로 했다. 그 집은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귀신의 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집들에 흔히 따르는 이야기처럼 들어가면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우리는 먼저 인터넷에서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보았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 집에서는 몇 년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이후로도 집주인의 가족들이 잇따라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다는 소문이었다. 그때부터 그 집은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서늘한 기운을 느낀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 겁내지 않는 척하고는 있었지만 사실 모두 마음속 어느 한 켠에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들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하지만 젊음의 무모함으로 우리는 그 집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약간 서늘한 바람이 부는 언덕길을 따라 오래된 폐가로 걸어갔다. 집에 이제 막 도착했을 때 그 집은 낡아빠진 외관과 함께 낯선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 벽은 금이 가고 페인트는 떨어져 나가 있어 이곳이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는 낡은 대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안은 먼지가 가득해 숨이 거칠어졌다. 이 집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분위기였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방을 하나씩 둘러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은 거실이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가족 사진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우리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와 그녀의 부모였다.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소가 어딘가 슬프게 느껴졌다. 다음 방은 주방이었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그 시절의 일상들이 남아있는 듯 오래된 요리책과 부엌용품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런데 한편에는 손으로 적은 메모 같은 것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읽어 내려갔다.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여기 있어. 라는 메시지였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누군가 여기서 무서운 일을 겪었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한 방에서 우리는 분명 뭔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갔다. 그 방은 아이의 방인 듯 장난감들과 벽에 그려진 동물 그림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한쪽 벽에는 아이가 손으로 그린 그림들이 여러 장 붙어 있었고 그 그림들 중 몇몇은 검은 인물이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는 무서운 그림들이었다. 우리는 방에서 빠르게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문이 저절로 열리며 냉기가 쏟아져 나왔다. 얼핏 보니 그곳은 욕실인 듯했다. 우리는 서로 겁에 질린 얼굴로 쳐다보며 결국 그곳을 확인하기로 했다. 욕실은 축축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창문이 조금 열려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거울에는 도와줘 라는 글자가 안개가 낀 듯한 모습으로 쓰여 있었다. 내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우리는 즉시 그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집을 나와 다시 길을 걸어 내려오면서 나는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 순간 폐가의 창문 너머로 우리를 쳐다보는 흰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친구들을 재촉해 그곳에서 최대한 빨리 멀어졌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그날 이후로 그 집 근처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꿈에서 그 집이 나오고 여전히 그 집에서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 폐가는 그저 낡은 집일 뿐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가 그곳에 남아 있었던 걸까? 지금도 나는 종종 인터넷을 검색하며 그 집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무섭고도 이상한 기분에 휩싸이곤 한다. 누군가는 그 집에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 무엇이 그곳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다행일 테니까.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곳은 평범한 주거지역으로 주민들 사이에는 큰 사건이나 소문이 잘 돌지 않는 편안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어느 밤 그곳에서 무언가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 아파트 단지의 한 조용한 구석에는 오래된 놀이터 하나가 있었다. 낮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범한 놀이터였지만 밤이 되면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곤 했다. 마치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어둡고 한적한 분위기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단지에선 자주 보이지 않던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날 고등학생 민수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당시 민수는 내일 있을 중요한 시험 때문에 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뭔가 찜찜한 기분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비를 맞으면서 빠르게 걷고 있던 민수는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조금 더 빨리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놀이터에 그네가 흔들리는 모습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바람과는 다르게 규칙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는 문득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가보았다. 그리고 그네에 앉아있는 작은 아이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비를 맞으며 그냥 그네에 앉아있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너 여기서 뭐해? 부모님은 어디 계셔? 하고 물었다.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민수는 아이의 눈에서 섬뜩한 차가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뒤로 물러나려 했다. 그때 아이는 갑자기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형아, 여기서 나랑 놀아줘. 나 외로워. 민수는 그 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도망치듯 그곳에서 물러나 뛰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미칠 듯이 고동쳤고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교차했다. 대체 그 아이는 누구였던 걸까? 왜 거기 앉아 있었던 거지? 드디어 아파트 현관에 다다른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층으로 올라갔다. 아직도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고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그제야 조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친구들은 민수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상한 환영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고 그 느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졌다. 며칠 후 민수는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한 오래된 소문을 듣게 되었다. 몇 년 전 그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 밤 그네에서 놀던 중 발생한 불행한 사고였다는 것이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바로 그날 밤 자신이 본 아이가 그 아이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며 민수는 그 일을 잊으려 했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그날 밤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불안했다. 그는 더 이상 그 놀이터 근처에는 가지 않았지만 그날 자신이 본 것이 단순히 스트레스에 의한 환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민수는 그날 밤의 사건을 영원히 잊지 못했고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하며 그 놀이터에 대한 근본 없는 소문은 단지 안에 퍼지게 되었다. 그리고 비 오는 밤이면 그 놀이터는 항상 깊은 침묵 속에서 홀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군대 전역 후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 자주 어울리던 친구들로 각자 대학과 직장 생활로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이렇게 여행을 함께 가는 것이 무척 오랜만이었다. 그래서 우리 5명은 여름 휴가를 맞아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는 친구의 할아버지가 소유한 오래된 한옥이 있었는데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인터넷이 터지지 않고 자연을 즐기기엔 최적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이동한 뒤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도착한 작은 마을에서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저 할아버지 댁으로 가는 길목에 작은 구멍가게와 노을이 질 무렵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가로등이 있을 뿐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짐을 풀고 외부와 단절된 평화로운 분위기에 취해 바비큐도 하고 오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다. 그날 밤 술도 조금 들어가고 해서 모두 피곤한 우리는 일찍 자리에 들기로 했다. 집안에는 방이 여러 개 있었지만 우리는 거실에 모여 이불을 깔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가면서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며 분명히 발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잠결에 벌떡 일어나 발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지만 어두운 복도 끝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친구 한 명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났고 복도로 걸어나갔다. 그 친구는 잠이 덜 깼는지 비틀거리며 사라졌고 나머지 우리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금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더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소리는 마치 이 집 주위를 맴도는 것처럼, 그리고 천장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슬며시 눈을 뜬 나는 또 다른 친구가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우리 중 가장 겁이 많아 무엇보다 예민한 친구였다. 이상한 기운에 잠을 설치고 있었을 그가 사라진 것이었다.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나머지 두 친구를 깨워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들도 놀라기 시작했다. 혹시 장난인가 싶었지만 이 집은 할아버지가 최근까지 혼자 거주하시던 집으로 누군가 숨어있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나머지 셋은 손전등을 켜고 친구들을 찾기 시작했다. 집을 돌아다니며 문을 열고 불을 켜보았지만 그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조차 없었다. 시간이 새벽을 향하고 있었고 우리는 점점 겁에 질렸다. 갑자기 천장에서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려 머리 위를 올려다보았을 때 천장 판자 사이로 무언가 흐릿한 그림자가 보였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서로 눈짓으로 어떡할지를 의논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거실의 모든 불이 꺼졌다. 아무런 준비도 이해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손전등을 비추며 한 곳에 모여 숨을 삼켰다. 마침내 우리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서둘러 짐을 챙겼다. 나가려는 순간 현관문에서 친구 2명이 멍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다. 눈빛이 텅 빈 듯했고 몸은 차가웠다. 그들은 말을 걸어도 아무 대답이 없으며 그저 우리를 지나쳐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이불을 덮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에 들었다. 너무나 기묘한 분위기에 꼼짝할 수 없었고 그저 자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는 남은 밤을 불면으로 지새웠지만 아침이 되었을 때 잃어버린 친구들은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깨어나서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웃으며 아침을 맞이했다. 아무도 그 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후로도 그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사건은 평생 잊지 못할 미스터리로 남아있다.